자, 야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것, 경제를 이슈로 삼는 것일까요? 아니면 야권 연대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 애타는 마음과는 무관하게 안철수 의원 굉장히 느긋합니다. 야권 연대 없다고 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장에선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네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철수 대표가 관훈 토론회, 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얘기했던 야권 연대 없다는 메시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왜 평생 새누리당만 찍는 줄 아느냐고. 믿을 수 없는 야당보다 익숙하게 실망만 주고 있는 새누리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새누리당은 아무리 잘해도 10점밖에 되지 않는 낙제점이고 더민주는 10점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갈이를 원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고기갈이만 하고 있다. 흙탕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무리 고기를 갈아봤자 거기에서만 살아남는 지저분한 고기들만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고기갈이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 흙탕물 자체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기갈이, 물갈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비유긴 합니다만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불판에 고기를 다 구웠으니 판을 갈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정치 분위기를 쇄신하는 선거를 하자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당 체제 구도를 엎어서 이렇게 3당을 만들어서 뭔가 정치 체제 자체를 뒤바꿔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항상 요즘 안철수 대표가 고기갈이보다 물갈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토양을 바꾸자. 아예 그 물을 바꿔버리자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뭐라 그랬죠? 익숙하게 믿을 수 없는 야당보다는 익숙하게 실망만 주는 새누리당이 차라리 낫다는 말을 하더라. 결국 한마디로 두 양당을 모두 공격하는 말이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안철수 의원은 계속 연대 없다고 얘기하는 분위기인데 어쨌건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면서 문병호 의원이 안철수 대표한테 주문을 했군요. 비공개 회의에서 뭐 안철수 대표 지역구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공개 회의 때 이런 얘기도 돌았다고 합니다. 문병호 의원 지금 인천에 출마를 했는데 용구 자택 말고요.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다 자면서 지원 유세를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딱 집어 말은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고민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고민할 거 없이 오케이. 내가 지역을 떠나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야전 침대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총선까지 치르겠다. 이렇게 답을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내 지역구 선거도 치러야 되니까요. 네. 새누리당의 이준석 후보가 계속 출마 선언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지역에 잘 안 보이는 곰이 있다. 곰도 지역에 잘 안 오면 굶어 죽는다. 이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자기 지역보다 전체 그 전국 선거 신경 쓰느라 지역을 못 챙긴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안철수 대표와 지금 박빙의 어떤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일단 여기야말로 진짜 야권 단일화가 필요한 곳입니다만 안철수 의원 지금 단일화 나서면 정말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지역은 이길지 몰라도. 그렇죠. 본인이 야권 연대라는 가치보다 그러니까 여당을 이기는 가치보다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정치 개혁이다. 이 부분을 기치로 들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에서부터 만일에 야권 단일화를 해버리면 정말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어렵지만 선거를 무릅쓰고 아마 지금 국기적으로 지역별로 후보들 간에 나타나는 그 단일화는 일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용인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잠도 야전 침대에서 자고 지역구에만 머물지 말고 차도 버려라. 그러면서 지하철 타라. 이런 주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안철수가 아니라 강철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저거 좀 뭔가 저돌적이고 야성적인 면모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도 2번 떨어진 후에 드디어 이제 책상 위로 올라가 연설하고 그랬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런데 자, 오늘 관훈 토론에서도요. 자기 결국 내 지역구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더 수도권 속으로 지역 선거 속으로 뛰어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노원병 지역 주민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했던 말인데요. 노원병 지역 주민들에게는 죄송하다. 수도권에 지원 유세 가야 하는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겸허히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지금 뭐 야권 연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총선 구상 어떤 목표 의석수를 갖고 있느냐 했더니
호남에서는 20석 이상을 얻고 수도권과 충청에서 8석 이상 해서 총 4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아마 총선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끊임없이 요구받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도 직접 나섰고 야권 원로도 나서는데 일단 오늘도 계속 집중적인 질문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야권 연대 안 되는 거 내 잘못 아니다. 다른 야당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직접 그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야권 연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은 김종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과 서로 이야기가 됐던 연대까지도 파기를 했습니다. 더민주 내에서 국민의당의 연대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 자체가 그거는 당내 이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항상 책임져 왔습니다. 이번 총선도 제가 당대표로서 끌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지겠습니다. 손 변호사,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자, 야권 연대 깬 거, 물론 나도 계속 반대했지만 깬 거는 김종인 대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지역구까지 당신들이 공천하지 않았냐?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또 하나로 딱 수학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했던 말도 내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야권 연대에 응하지 않는 것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이 요구했던 그런 야권 연대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던 것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나의 잘못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 똑같다. 야권 연대에 결국 성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국민의당 또 안철수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의미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계속 푸시를 하는군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연대가 더 급한 쪽이 더 민주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오늘 하루에만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2번이나 야권 연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무조건이군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올렸습니다. 이건 2번째 글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야권 연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공학이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승리의 그릇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도 성과 없이 끝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심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부를 빨리 교체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야권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지금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오늘 수차례 공개적으로 토로를 했습니다. 야권 원로들이요.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것이 원탁회의를 구성했던 진보 진영의 원로들이 오늘 안철수 당신 이렇게 우리말 무시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당신 낙선 운동하겠다까지 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런 운동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안철수 의원 지역구에 아까 더민주 후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 지역까지도 만약에 정말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민주 후보가 나오고 또 정말 집중적인 낙선운동 같은 것이 이뤄진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저런 험한 말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치고 어쨌든 연대를 하진 않겠다. 이번엔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계속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좀 완강하게 또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공천이 확정돼서 국민의당 공천장 받았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후보 등록할 때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전에 자기끼리 연대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집안 단속 안 하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사람이 등록을 안 했고요. 그렇죠. 만일에 여기서 야권 연대를 수용하는 순간 이미 아마 지지도 특히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늦게 정치에 출발해서 나온 많은 국민의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아마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현재 상태에서 지지율 높은 쪽으로 여론조사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할 경우는 많은 부분 수도권에서 사실 출마를 포기해야 되고 국민의당이 후보를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 당에 대한 정당 투표, 비례대표를 찍을 때 유권자들이 그쪽을 찍을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도 엄청 절반 이하로 아마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무리수를 현재 국민의당으로서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권 분열 때문에 선거 당신들 때문에 패배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도 야권 연대 안 한다고 하지 않느냐 라면서 책임을 좀 이렇게 나누어지려고 하는 아까 그런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어제 만약에 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야권 연대 지역에서 계속하면 제명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제명이란 표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해서 등원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상돈 교수가 있는데요. 직접 라디오에서 이 제명,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민주 측에 뭐 회유가 있었다면은 저는 그것은 정치적 도의와 어긋난 거를 보죠. 네, 그러나 뭐 상대방과 연대 논의를 하자고 해도 그 어떻게 제명하겠습니까? 또 출당시킨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의지가 공천받은 사람들은 완전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최전선에서 최정상에서 입단속하고 여러 가지 단속을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좀 줄줄 새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일단은 안철수 대표는 당대당 연대는 없다라고 했지만 네. 바로 이제 국민의당의 중성동을 지금 새누리당의 바로 그 지상호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도 지금 야권 단일화가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원순 의원이 바로 그 당원 지지자들한테 야권 단일화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문자 직접 보냈군요. 보냈고요. 이런 정호준 의원을 따르는 어떤 지지자들이 네. 연대 의지를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지수 그러니까 후보에게 전달을 했지만 지금 이지수 후보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정반대네요. 자, 문재인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일화하자, 연대하자 이렇게 나오고 안철수 대표가 반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는 건데 배경이 다 있겠죠. 네, 이것은 그 지지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되게 네. 단일화하자라고 두 후보 중에 단일화하자라고 던지는 후보나 당은 지지율이 높은 후보입니다. 아하. 왜냐면 우리 둘이 있는데 내가 지지율이 높으면 단일화하자면 나 쪽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호준 의원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지수 후보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인 정호준 의원에 비해서 또 이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정호준 의원에 비해서 자신의 지지도가 아직은 낮기 때문에 네. 좀 더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예를 들어서 지지도가 올랐다 할 경우는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제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부본부장인데, 자, 지금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 사람들, 국민의당 후보들이 사실은 새누리당 후보한테 어부질이 준다. 그러니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분들한테 막 큰절이다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돈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드는 궁금함이 내가 이번엔 당선 안 돼도 다른 후보가 좀 떨어져 줘야 나 때문에 나중에 내가 좀 유리하다 내지는 다음 대선 때 우리 당이 유리하다 이런 셈도 좀 작동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일단 그 본인이 네. 정치에 깃발을 들고 나선 상황에서는 네. 사실은 본인이 진단 생각 잘 안 합니다. 네. 지금은 예를 들어 낮은 후보도 지금 여기서 본격적으로 선거전 들어가고 그러면 나의 많은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알려지면 지지율이 상승한다. 이런데 여기서 만약에 깃발을 접는다 그러면 향후에 다시 어떤 본인의 그 뛸 수 있는 기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설사 하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분명한 일정 부분 득표를 올려야 그런 부분이 자신이 이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시작한 부분도 15% 이상을 득표를 해서 네. 최종 득표 골라인까지 넘어가야 사실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보전도 되고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뒤집는 후보가 포기하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면요, 광진구를 한번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광진 갑 말고 을인데 추미애 의원이 도전하는 곳인데 여기야말로 추 의원이 황인철 후보한테 우리 연대합시다. 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내가 이길 수 있으니. 근데 이 과정에 거래가 있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어떤 초접전 지역이면서 야권 연대가 되면 우세 지역이 확 야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 정말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광진을 정준길 후보가 저 35%포인트를 얻으면서 앞서가고 있지만 네. 추미애, 황인철 만약에 야권 연대가 성사될 경우에는 이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버리거든요. 네. 저런 지역뿐만 아니고 네. 뭐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다른 지역 같은데도 초접전 지역들의 경우에 야권 연대의 성사 여부가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지금 세종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새누리당의 박종준 후보가 가장 앞서가는 듯하지만 네. 이해찬 후보나 더민주당의 문흥수 후보 이런 분들 그다음에 네. 국민의당 구성모 후보까지 만약에 연대가 성사가 된다면 네. 만약에 안 된다면은 뭐 그 성과야 가늠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이 판세가 정말 막판까지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종시를 예를 들어 보면요. 이 숫자만 보면 만약에 야권 지역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결국 이해찬 후보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공천 배제당에서 무소속 나간 분에게 자신이 공천한 문흥수 후보가 넘겨줘서 단일화한다? 이것도 역시 친노 주류와 또 김종인 대표 사이에 또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명분상으로도 또 꼼수다. 네. 사실상 뒤로 이해찬 후보를 사실상 지원하는 말하자면 이런 이중 전략을 썼다. 이런 그 비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문흥수 후보에 대해서 정말 당이 조직을 총동원해서 지지를 해서 제대로 뛰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연대가 시작됐고 오늘 오후에 들려온 소식입니다만 경남 창원에서는 성사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당 차원에서의 그런 연대라든지 후보 단일화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개별적인 지역구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경남 창원 성산인데요.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그 강기훈 새누리당 후보보다 조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이제 그 후보와 단일화를 함으로써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야권 단일 후보라고 이제 그 칭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새누리당 후보와의 경쟁에 있어서 어떤 그 결과를 보일지, 과연 여론조사 결과가 또 뒤집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단일화는 하나의 지역구지만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뤘고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뤘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워낙 자체적으로 늘 단일화를 줄곧 해왔었습니다. 19대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지역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전에 바로 권영기 전 민노당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어떤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노동자 결집이 굉장히 강한 곳이어서 그래서 바로 노원에 있던 노회찬 후보가 바로 1위로 내려왔고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야권에서 결속력 있게 지금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든 생각인데 노회찬 전 의원이 단일화의 귀재네요. 일단 자신의 그 지역구가 서울의 노원구였는데 일단 여기 창원에 내려와서 단일화해서 이겼죠. 2년 전에 동작을 지역, 서울의 동작을 지역 때는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동작구로 와서 또 거기 단일 후보가 됐잖아요. 그 730 재보선 때 기동민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후보직을 거머쥐었죠. 사실 이렇게 단일화 전문가이기도 한데 그만큼 사실은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명도가 높다. 그리고 또 그 인기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당 이제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과학자가 선거운동 한다. 요즘 알파고 때문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인데 국민의당이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이 바로 신용현 그 물리학자입니다. 여성 물리학자인데요. 표준과학연구원장. 이 1번을 인사하시는 분이죠. 네, 저분이 비례대표 1번,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이 되시고요. 그 두 번째도 물리학자입니다. 서울대의 오세정 교수님이 남자 비례대표로 1번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두 번째지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분 역시 물리학자고요. 그다음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당 중진인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에 치과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이공계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계시고요.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김대중 정부에서 했었죠. 그러기도 했고 또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의대 출신이죠. 의대 출신이면서 IT 분야에 정말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가기도 하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노동계 이런 분들을 우대했던 야당 더민주화는 확실한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앞으로의 정치를 하겠다. 정치 결사체를 꾸리겠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 어떠세요? 과학자들이 선거운동하고 미래가 우리한테 있으니 우리에게 투표하시오라는 모습, 뭐 낯설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과학하는 분들이니까 좀 기존 정치인과 좀 다를 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구가 선거가 있고요. 또한 또 비례대표가 있는데 비례대표를 특별히 둔 이유가 이러한 직능 대표성.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적인 발전을 좀 이루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직종보다도 오히려 과학자들이 이번 총선 이 시점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다 가치가 높은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요 정당 모두 과학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서 있었기 때문에 과연 몇 명까지 살아남아서 과연 20대에서 어떤 정책을 보일지까지 봐야 다음 선거 때 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대위원, 공동선대위원장 6명 중에 4명이 과학자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한국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과학자 영입에 관한 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좀 자부심을 갖는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문미옥 비례대표 후보 놓고도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다 얘기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7번이면은 네. 사실상 이제 당선이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약간의 좀 이야기거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자막 나오듯이 과거에 저술이 2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뭐 논문으로 보기에도 좀 미흡하고 또한 저서라고 하기도 좀 책으로 보기에도 좀 어렵고 약간 좀 어느 정도의 그런 단순한 홍보 책자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문미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 기획정책실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업무적인 역량이나 경험에 있어서는 뭐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술이라고 했던 2건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본인의 그런 업적을 대표하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문미옥 후보는 근데 저 궁금한 것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던 분이 홍창성 전 의원으로 카이스트 총장을 지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에 대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은 알 텐데 어쨌건 과학계에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냈던 분은 아니지만 과학 행정의 업무를 했던 분을 영입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구자도 필요하고요. 또 연구를 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넓은 범위에서 볼 때는 과학 발전을 위해 필요하긴 합니다. 당연히. 따라서 문미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조금 전에 그런 일각에서 이뤘던 저서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네. 본인은 정책 실행 내용을 모아서 엮어놓은 그런 정책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제 다양한 전쟁 시작됐습니다. 총선 실제 선거운동 내일 공식적으로 시작하거든요. 앞으로 쏟아질 뉴스들 저희가 계속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야권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